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밤이면 별들이 머리 위로 쏟아질 듯 가깝게 반짝이고 바람이 대나무 숲을 지나며 서걱거리는 소리를 내는 깊고 고요한 곳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어른 서너 명이 팔을 벌려야 겨우 닿을 만큼 굵은 느티나무가 마을을 지키듯 서 있었고 그 아래 평상에는 언제나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산과들이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으며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는 이곳은 바깥 세상의 시끄러운 소문도 산자락에 막혀 넘어오지 못하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해가 뜨면 밭에 나가 땀 흘려 일하고 해가 지면 집에 돌아와 따뜻한 밥을 지어 먹으며 소박하지만 부족함 없는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가운데 자리 잡은 강신의 기와집은 넉넉한 인심으로 유명했는데 어느 해 늦가을 서리가 내릴 무렵 그 집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씨 부부는 마을에서 덕망이 높고 재물도 넉넉하여 남부러울 것이 없었으나 단 하나 슬아의 자식이 없어 늘 마음 한구석이 찬바람이 부는 듯 허전했습니다. 혼인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 소식이 없어 좋다는 약은 다 구해 먹고 명산대차를 찾아다니며 정성을 들였지만 삼신할머니는 쉽사리 점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머리카락에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리기 시작할 즈음 기적처럼 아이가 들어섰고 10달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린 끝에 예쁜 딸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강 씨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부인 연화는 행여나 귀한 아이에게 부정이 탈까봐 대문에 금줄을 치고 외부인의 출입을 삼가며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보살폈습니다. 태어난 아기 선이는 유난히 울음이 적고 순하여 배가 고파도 보채는 법이 없었고 젖을 먹고 나면 배냇짓을 하며 방긋방긋 웃어 부모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런데 연화는 가끔 아이의 눈을 들여다볼 때마다 갓난아이답지 않은 기이한 깊이를 느끼고는 흠칫 놀라곤 했습니다. 보통의 아기들은 눈동자가 맑고 투명하여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은 듯한데 선희의 눈동자는 마치 수많은 세월을 품고 있는 깊은 우물처럼 그윽하고 고요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허공을 응시하며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지을 때면 연화는 아이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아주 먼 곳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강 씨는 그저 아이가 영특하여 그렇다며 웃어 넘길 뿐이었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어 마당의 감나무의 붉은 감이 주렁주렁 열리고 선이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며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가 마루에 앉아 바느질하고 있고 선이는 마당에서 흙장난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뜬금없이 마당 구석을 가리키며 엉뚱한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저기 있던 우물은 어디로 갔어요? 물맛이 참 달고 시원했는데 왜 지금은 흙으로 덮여 있어요? 연화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아이가 가리키는 곳을 쳐다보았지만 그곳은 그저 평평한 마당 흙바닥일 뿐 우물 같은 것은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연화는 아이가 어디서 우물 이야기를 듣고 흉내를 내는 것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선희의 이상한 말은 그날로 끝나지 않고 며칠 간격으로 계속 이어지며 연화의 마음을 조금씩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마을 뒷산으로 나무를 캐러 가는 연화의 뒤를 쫓아가던 선희가 산 중턱에 있는 커다란 바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바위 아래 내가 숨겨둔 옥비녀가 있을 텐데 누가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네. 아이의 목소리는 분명 5살 배기의 앳된 목소리였지만 그 말투와 억양은 마치 세상을 다 산 노인처럼 차분하고 건조했습니다. 연화는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아이의 입을 황급히 막았습니다. 선희야, 그게 무슨 소리니? 어린애가 옥비녀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고 그런 말을 해? 연화가 다그치자 선희는 그저 맑은 눈을 깜빡이며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방긋 웃을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신의 딸이 영특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연화는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이가 하는 말들이 단순한 어린아이의 상상이나 헛소리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선희가 말한 마당 구석의 땅을 남편 몰래 조금 파보았을 때 그곳에서는 정말로 오래전에 묻힌 듯한 우물의 석재 파편들이 나왔습니다. 연화는 그 돌조각들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황급히 흙을 덮어버렸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였습니다. 내 아이가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알지 못해야 할 것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사람들은 아이를 신동이라 부르기보다는 귀신이 들렸다고 수군거릴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강 씨는 여전히 딸바보가 되어 선희가 무슨 말을 하든 그저 귀엽게만 여겼고 연화의 걱정을 지나친 노파심이라며 타박했습니다. 당신도 참 아이가 똑똑해서 옛날 이야기를 듣고 상상해서 하는 말을 가지고 뭘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오. 우리 선희는 나중에 커서 큰 인물이 될 제목이라 그렇소. 강 씨는 선희를 무릎에 앉히고 천자문을 가르치려 했지만 선희는 글자를 배우기도 전에 이미 그 뜻을 알고 있는 듯 술술 읽어내려가 강 씨를 기쁘게 하면서도 동시에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글을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어려운 한자를 알아보는 아이를 보며 강 씨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웃집 할머니가 떡을 해서 강신의 집에 놀러 왔을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선희를 귀여워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는데 선희가 떡을 오물오물 먹으며 할머니를 빤히 쳐다보더니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예전에 할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왔던 꽃신, 장롱 깊숙한 곳 서랍 뒤로 넘어간 거 아직 못 찾으셨지요? 거기 그대로 있어요. 이웃집 할머니는 떡을 씹다 말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꽃신은 할머니가 젊었을 때 잃어버리고는 도둑이 들었다며 며칠을 울고불고 했던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전의 일을, 그것도 남의 집 안방 깊숙한 곳의 사정을 어린아이가 훤히 꿰뚫고 있다는 사실에 할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장롱을 뒤져보았고 정말로 서랍 뒤쪽 구석진 틈새에서 먼지 쌓인 꽃신 한 짝을 찾아냈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의 아낙네들 사이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면서 강신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속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딸내미가 보통 아이가 아니래. 귀신같이 과거를 맞춘다더라.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가 태어나면 마을에 큰일이 생긴다던데 혹시 무슨 조화가 아닐까? 소문은 발이 달린 듯 퍼져나가며 살이 붙고 부풀려져 선희는 어느새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호기심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올 때마다 대문을 걸어 잠그고 아이를 집안에서만 놀게 했습니다. 아이가 밖으로 나가 함부로 입을 열어 더 큰 화를 부를까봐 겁이 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선희는 집안에 갇혀 있는 것을 답답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루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거나 아무도 없는 허공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기 아저씨는 왜 갓을 삐딱하게 쓰고 가실까? 저쪽 담장 위에는 고양이가 아니라 옛날에 살던 구렁이가 앉아 있네. 선희의 눈에는 현재의 풍경 위에 과거의 풍경이 겹쳐 보이는 듯했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경계가 희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찬바람이 문살을 덜컹거리게 하는 밤. 연화는 잠든 선희의 머리맡에 앉아 아이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모르고 곤히 잠든 아이의 얼굴은 천사처럼 평온해 보였지만 그 작은 머리통 속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기억이 엉켜 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아이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제발 우리 선희가 평범한 아이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보지 않게 하시고 잊어야 할 것은 잊게 해주십시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무색하게 선희는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100년 전에도 바람 소리는 이렇듯 쓸쓸했어요. 마을의 분위기는 점차 묘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강신의 집 앞을 지나갈 때면 밝게 인사를 건네던 사람들이 이제는 힐끔힐끔 곁눈질을 하며 빠른 걸음으로 지나쳐갔습니다. 마치 그 집 담장 안에 무엇인가 불길한 것이라도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강신의 집에서 일하는 행랑어멈과 마당쇠도 아이를 대하기 어려워하며 슬금슬금 피하는 눈치였습니다. 어느 날 마당쇠가 장작을 패다가 선희와 눈이 마주쳤는데 선희가 아저씨 발목에 흉터. 그거 어릴 때 나대 베인 거지요? 그때 많이 아팠을 텐데 라고 말하자 마당쇠는 기겁을 하며 도끼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흉터는 마당쇠가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옷 속에 감춰진 상처였기 때문입니다. 강 씨는 이제 더 이상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상황임을 직감했습니다. 마을 사랑방에 나가도 사람들이 대화를 뚝 끊고 어색한 침묵이 흐르기 일쑤였고 넌지시 딸아이의 안부를 묻는 사람들의 눈빛에는 호기심을 넘어선 탐색의 기운이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 씨는 저녁상 머리에서 연화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부인, 아무래도 선희를 데리고 잠시 처가에 다녀오는 게 좋지 않겠소? 마을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이 영 좋지 않구려.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아이의 능력은 장소를 옮긴다고 사라질 것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 첫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이자 마을의 풍경은 더욱 고요해졌지만 강신의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선희는 마루 끝에 앉아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노래는 지금은 아무도 부르지 않는 아주 오래전에 유행했던 구슬픈 가락의 민요였습니다. 연화가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그 노랫소리를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달려 나왔습니다. 선희야, 그 노래는 어디서 배웠니? 선희는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눈이 오면 생각나요. 아주 옛날에 눈 오는 날 누군가 떠나갈 때 불렀던 노래예요. 연화는 아이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은 따뜻했지만 아이가 뱉어내는 말들은 너무나 차갑고 서늘하여 연화의 가슴을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아이의 입을 자신의 가슴에 묻으며 울먹였습니다. 아가,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엄마는 무섭다. 네가 내 딸이 아니라 낯선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서 너무나 무섭단다. 선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엄마의 등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토닥여 주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저는 그냥 어머니 딸 선희예요. 기억나는 걸 말하는 게 왜 나쁜 거예요? 아이의 순진한 물음에 연화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아이를 더욱 세게 끌어안을 뿐이었습니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신의 딸이 전생에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씨였다는 둥, 마을의 터가 새서 그런 아이가 태어났다는 둥, 심지어는 마을에 닥칠 재앙을 예고하는 아이라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마을의 촌장격인 김노인이 강 씨를 찾아와 점잖게 충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강진사, 자네 딸아이 말일세. 너무 밖으로 돌리지 말고 집안 단속을 잘하는 게 좋겠네. 인심이란 게 본래 요사스러워서 신비한 것을 보면 숭배하거나 아니면 아주 짓밟아 버리려 하거든. 김 노인의 말은 뼈가 있는 경고였습니다. 강 씨는 얼굴이 굳어져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퍼진 소문을 주워 담을 방법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입구에 낯선 행색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화려하지만 어딘가 낡아 보이는 비단 옷을 입고 거만한 표정으로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는 눈빛이 번들거리고 입가에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는데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강신의 집 위치를 물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양에서 소문을 듣고 왔소. 전생을 훤히 꿰뚫어 본다는 신동이 이 마을에 있다지? 내 그 아이를 한번 보고 싶구려. 마을 사람들은 올 것이 왔다는 듯 수근거리며 강신의 집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의 등장은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돌멩이가 되어 날아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대문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직감적으로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선의를 안방 깊숙한 곳에 들이고 이불을 덮어주며 단단히 일렀습니다. 선의야, 누가 와서 무엇을 묻더라도 절대 대답하면 안 된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가만히 있어야 해. 알겠지? 선의는 어머니의 떨리는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방문을 굳게 닫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대문이 벌컥 열리며 낯선 사내들이 들이닥쳤고 그 뒤로 호기심에 찬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낯선 사내는 자신을 최진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강 씨에게 짐짓 예의를 갖추는 척했지만 눈동자는 쉴 새 없이 집안 곳곳을 훑으며 돈이 될 만한 것을 찾는 듯 했습니다. 강진사, 내 듣자 하니 대개 따님이 천재적인 능력을 가졌다 하더이다. 전생을 기억하고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다니 이는 나라에서 귀하게 여겨야 할 인재가 아니겠소? 최진사의 말은 번지르르 했으나 그 속내는 아이를 구경거리 삼아 입속을 챙기려는 검은 마음이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강 씨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잘못 들으셨소. 내 딸은 그저 평범한 아이일 뿐이오. 헛소문을 듣고 오셨으니 그만 돌아가 주시오. 하지만 최진사는 물러설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채를 탁 펼치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에이, 겸손도 지나치면 오만이 되는 법이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아는 사실을 주인장만 모른 척하면 쓰나 아이를 잠깐만 보여주시오. 내 몇 가지 확인만 해보면 알 일 아니오. 최진사는 하인들에게 눈짓을 했고 건장한 사내들이 안채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연화가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물러가십시오. 남의 집 안채를 함부로 침범하다니 이것이 법도에 맞는 일입니까? 연화의 서슬퍼런 기세에 사내들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연화는 비록 여인의 몸이었으나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눈빛은 그 어떤 장수보다 매서웠습니다. 그 순간 닫혀있던 안방 문이 스르르 열리며 작은 아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선이었습니다. 하느니 닫혀있던 연화가 놀라 아이를 막으려 했지만 선이는 또랑또랑한 눈으로 최진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작은 아이에게 쏠렸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선이는 최진사를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가끈에 매달린 그 옷구슬, 그거 아저씨 거 아니잖아요. 원래 주인은 강물에 빠져 있는데 아저씨가 주워 온 거잖아요. 선희의 말 한마디에 최진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졌습니다. 최진사는 당황하여 헛기침을 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무슨 당치도 않은 소리냐. 어린 것이 어른을 놀리다니. 그는 호통을 쳤지만 떨리는 손끝은 그의 불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선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 구슬이 밤마다 울어요. 차가운 물속에 있는 주인이 춥다고 하네요. 마을 사람들은 공포와 경외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선희를 바라보았고 최진사는 뒷걸음질을 치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연화는 황급히 달려가 아이를 안아들고 방으로 들어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선희의 신묘한 능력은 이제 소문을 넘어 눈앞에서 확인된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마을은 더욱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최진사는 마을 주막에 자리를 잡고 무언가 꿍꿍이를 꾸미는 듯했고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느라
밤잠을 설쳤습니다. 강신의 집 안방에서는 호롱불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잠든 선희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평범한 일상은 깨져버렸고 앞으로 닥쳐올 거친 파도 앞에서 어떻게 아이를 지켜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바람이 창호지 문을 흔들며 지나갔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선의 어느 산골 마을, 전생을 보는 아기로 인해 시작된 기묘한 이야기는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강신의 기와집을 감싸고 있던 평온한 공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 안개가 걷히기도 전에 부지런한 농부들이 밭으로 향하며 나누는 구수한 인사말이 오갔을 테지만 이날은 마을 전체가 마치 벌집을 건드린 듯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간밤에 최진사가 주막에서 떠벌린 이야기가 밤바람을 타고 집집마다 스며든 탓이었습니다. 최진사는 술잔을 기울이며 자신의 가끈에 달린 옷구슬 이야기를 아이가 맞춘 것을 침이 마르도록 과장해서 떠들었고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 신비한 이야기에 홀려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 덕을 보려는 욕심이 어리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강신의 집 앞 골목은 이른 아침부터 기웃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개들은 낯선 웅성거림에 덩달아 지저대어 마을의 소란을 더했습니다. 최진사는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에 비단 옷을 휘날리며 다시 강신의 집 대문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는 어제 망신을 당한 기억은 까맣게 잊은 듯 오히려 그 능력을 이용해 한몫 단단히 챙기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 연설하듯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댁의 아이는 하늘이 내린 보배입니다. 과거를 보고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것은 예사로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잘 모시고 받들면 우리 마을 전체가 큰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억울한 일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화려한 언변에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남의 일에 관심 없던 김서방도 잃어버린 깰그릇 생각에 귀가 솔깃해졌고 밭 경계 문제로 이웃과 다투던 박첨지도 아이에게 물어 시비를 가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강씨는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집안에서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최진사의 목소리와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마치 성난 파도처럼 담장을 넘어 집 안으로 밀려들어왔습니다. 강씨는 마당을 서성이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점잖게 타일러도 보았고 화를 내며 쫓아내보기도 했지만 최진사는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어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인장이 하늘의 뜻을 거역하고 복을 독차지하려 한다며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기까지 했습니다. 강씨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평생을 이웃과 정을 나누며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마을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고 오해를 받게 된 상황이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딸 선희가 이 소란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안방에 있는 연화의 심정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그녀는 선희를 무릎에 앉히고 아이의 귀를 두 손으로 막아주었습니다. 바깥 세상의 탐욕스러운 소리가 아이의 맑은 영혼을 더럽힐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선희는 영문을 모른 채 엄마의 얼굴만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동자는 여전히 깊고 고요했지만 연화는 그 깊은 눈 속에서 어른거리는 불안의 그림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선희야, 무서워하지 마라. 아버지가 다 막아주실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연화는 아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정작 떨리고 있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선희는 고사리 같은 손을 뻗어 엄마의 젖은 눈가를 닦아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밖에서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요. 왜 다들 화가 난 목소리인가요? 아이의 물음에 연화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일하던 박씨 할머니가 조용히 안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강신의 집안일을 수십 년간 도와온 터줏대감 같은 존재로 늘 말없이 묵묵히 일만 하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할머니의 표정이 사뭇 비장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연화 앞에 정좌하고 앉아 주름진 손으로 연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기씨,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지금 저 바깥 양반들이 떠드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저들은 지금 눈이 먼 겁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고 그저 쥐어짜서 즙을 내려고만 하는 겁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살아오며 인간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노인의 지혜를 담아 경고했습니다. 아이의 눈은 거울과 같습니다. 맑은 것을 비추면 맑아지지만 탁한 욕심을 계속 비추게 하면 그 거울도 결국 흐려지고 깨지기 마련입니다. 저 최진사라는 작자는 아이를 이용해 제 배를 불리려는 시정잡배에 불과합니다. 절대 문을 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문을 열어주면 그 뒤로는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들어 와아이의 영혼까지 파먹으려 들 것입니다. 박씨 할머니의 말에 연화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약해지면 안 된다. 내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한다. 연화는 눈물을 닦고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품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선희의 허리춤에 채워주었습니다. 그것은 말린 쑥과 소금을 넣은 주머니로 잡기를 쫓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민간의 처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밖의 상황은 점점 더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급기야 마을 청년들을 시켜 마당에 멍석을 깔고 재단 흉내를 내는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동을 맞이하여 마을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을 벌였습니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담장에 매달려 구경을 했고 어른들은 쌀이며 곡식을 들고 와 재단 앞에 바치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마치 무당이 구슬하러 온 것처럼 집 앞마당이 난장판으로 변해갔습니다. 강씨가 몽둥이를 들고 나가 호통을 쳤지만 이미 최진사의 새치혀에 넘어간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강씨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강진사,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마시오. 우리도 답답한 사정 좀 물어보자는 건데 그게 그리 큰 죄요? 마을 사람들 중에는 평소 강씨에게 빚을 졌거나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군중 심리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어서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최진사를 말리는 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 잃어버린 금가락지 행방만 알면 소원이 없겠네. 우리 아들이 이번 과거에 급제할지 그것만 딱 한 번 물어봅시다 하며 자신의 욕망을 앞세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뭉치니 그 무게가 태산 같아서 강씨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최진사는 이 틈을 타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자, 보시오. 마을 사람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지 않소. 아이를 잠깐만 내보내어 저들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적선이 아니겠소? 말이 좋아 적선이지. 그것은 아이를 구경거리로 만들어 돈을 뜯어내겠다는 협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숨을 쉬기조차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선희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귀를 막고 있었지만 아이의 머릿속으로는 원치 않는 이미지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담장 밖 사람들의 과거, 그들이 숨기고 있는 부끄러운 비밀, 욕심으로 얼룩진 기억들이 뒤섞여 아이를 괴롭혔습니다. 선희는 고통스러운 듯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시끄러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쇠긁는 소리가 나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아이의 호소에 연화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촌장 김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김노인의 등장에 잠시 웅성거림을 멈추고 길을 터주었습니다.
김 노인은 최진사 앞으로 다가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여보게, 외지에서 온 손님. 마을이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구려. 남의 집 앞마당에서 이게 무슨 해괴한 짓인가. 최진사는 김 노인을 보고도 거만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노인장께서는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마을에 큰 복을 가져다 주려는 것입니다. 저 아이의 능력을 썩히는 것이야말로 죄악이지요. 김 노인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이라 과유불급이라 했네. 넘치는 것은 모자람만 못한 법이지. 자네 눈에는 저 아이가 보물단지로 보이겠지만 내 눈에는 그저 보호받아야 할 어린 싹으로만 보이네. 그만두게 천벌을 받을 것이야. 김노인의 점잖은 꾸짖음에도 최진사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천벌이라니요? 저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선의로 하는 일입니다. 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자에게는 어떤 도덕적인 충고도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최진사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사람들을 부추겼습니다. 여러분, 저 노인장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평생 이렇게 가난하고 답답하게 살아야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최진사의 선동에 휩쓸려 다시금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노인은 한숨을 쉬며 강신의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역시 마을 사람들의 집단적인 관계를 막기에는 역부족임을 느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최진사는 횃불을 밝히고 밤샘 농성을 할 기세였습니다. 붉은 횃불 그림자가 강신의 창호지 문 위로 어른거리며 마치 도깨비불처럼 춤을 추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저녁 밥을 지을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쌀 씻는 소리조차 밖으로 새어나가면 무슨 트집을 잡힐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강씨와 연화 그리고 박씨 할머니와 하인들은 마루에 모여 앉아 숨을 죽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밤이 깊으면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마당쇠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강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저 최진사라는 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야. 오늘 밤을 넘기면 내일은 더 많은 사람을 끌고 올 것이다. 어떻게든 결판을 내야 해. 연화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차라리 제가 나가서 저 사람들과 단판을 짓겠습니다. 아이 어미로서 저들의 양심에 호소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강씨는 만류했습니다. 위험하오. 지금 저들은 이성을 잃었소. 당신이 나가면 무슨 험한 꼴을 당할지 모르오. 그때 방 안에 있던 선희가 문을 열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나갈게요. 선희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선희야, 그게 무슨 말이니? 절대 안 된다. 연화가 기겁을 하며 아이를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선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 아저씨. 최진사 아저씨는 내가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구멍을 채우려고 온 거예요. 내가 그 구멍이 무엇인지 알려주면 돌아갈 거예요. 선희의 말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성숙하고 비장했습니다. 아이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직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 소란을 잠재울 열쇠는 결국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능력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어린 선희는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씨 할머니가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 어린 것이 어른들보다 낫구나. 하지만 아기씨, 저 바깥 세상은 진흙탕과 같습니다. 한 번 발을 디디면 깨끗한 발이 더러워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꼭 나가야만 하겠습니까? 선희는 박씨 할머니를 보며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진흙탕에 연꽃이 핀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그 말에 어른들은 할 말을 잃고 숙연해졌습니다.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깊은 울림이 마루를 가득 채웠습니다. 강 씨는 주먹을 꽉 쥐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무력한 아비로서 아이를 전면에 내세워야 하는 상황이 뼈에 사무치도록 고통스러웠습니다. 밖에서는 횃불이 늘어나 대낮처럼 환해졌고 사람들의 목소리는 더욱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문 열어라, 강진사, 자네만 살겠다고 문을 걸어 잠그는가. 누군가 던진 돌멩이가 기와지붕에 맞아 탁 하고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강 씨는 비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다. 문을 열겠다. 대신 내 딸아이에게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는 자는 내 목숨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 강 씨는 하인들에게 대문을 열라고 지시했습니다. 삐그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대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문이 열리자마자 와글거리던 소음이 일순간 멈추고 수십 쌍의 눈동자가 열린 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횃불의 불빛을 등지고 선 최진사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채를 접으며 으스대듯 마당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진작 그러실 것이지. 손님을 이렇게 문전박대해서야 쓰나. 그의 뒤로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 들어왔고 평화롭던 강신의 마당은 순식간에 욕망으로 가득 찬 낯선 이들로 채워졌습니다. 연화는 선의를 품에 꼭 안고 마루 끝에 섰고 강신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진사는 마루 가까이 다가와 거만하게 뒷짐을 지고 선의를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 신통한 능력을 좀 보여주시지. 여기 모인 사람들이 궁금한 게 아주 많거든. 그는 마치 서커스단의 단장이 곰을 부리듯 아이를 취급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덩달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내 소 잃어버린 곳 좀 알려다오. 우리 영감이 숨겨둔 땅 문서가 어디 있는지 아니? 저마다의 사연과 욕심이 뒤섞여 아우성쳤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낮에 보았던 순박한 이웃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은 사람의 얼굴을 짐승처럼 일그러뜨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선희는 어머니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그 아수라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 비친 세상은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어깨 위에는 그들이 살아온 전생의 업보와 현생의 집착이 검은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진사의 주변에는 시커먼 그림자가 뱀처럼 셀리를 틀고 앉아 그를 휘감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선희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저들은 왜 저토록 괴로워하면서도 욕심을 놓지 못하는 것일까? 아이는 작은 입술을 깨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입을 열 차례였습니다. 밤하늘에는 무심한 달만이 휘영청 밝아 이 비극적이고도 기묘한 광경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갑게 식어 살을 내는 듯 했지만 강신의 마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열기는 뜨겁고도 끈적했습니다. 수십 개의 횃불이 일렁이며 만들어내는 붉은 불빛은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그림자를 기괴하게 늘어뜨려 마치 지옥의 야차들이 춤을 추는 듯한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평소에는 이웃집 아저씨, 뒷집 형님이라 부르며 정답게 지내던 사람들의 얼굴은 탐욕과 호기심으로 벌겋게 상기되어 낯설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들은 침을 꼴깍 삼키며 마루 위에 선 어린아이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들이 흡사 굶주린 짐승의 안광처럼 번들거려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이 돋게 만들었습니다. 강 씨는 몽둥이를 쥔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느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 집 마당이, 내 가족의 안식처가 하루아침에 도깨비들이 뛰노는 난장판으로 변해버린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최진사는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된 양 마당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앉아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 온 멍석을 깔고 그 위에 쌀 한 그릇과 정화수 한 사발을 올려놓더니 그것을 제단이라 부르며 뻔뻔하게 의식을 진행하려 들었습니다. 자, 모두 조용히 하시오. 하늘이 내린 신동이 입을 열려 하신다. 부정한 기운이 섞이면 점괘가 흐려지니 다들 숨소리도 죽이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이요. 그의 말은 그럴싸했으나 그 행동 거지는 천박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는 갓을 고쳐 쓰고 부채를 흔들며 사람들을 휘어잡으려 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장터의 약장수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공포와 욕망에 사로잡힌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의 헛소리가 마치 절대적인 명령처럼 들리는 모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고 개 짖는 소리조차 잦아든 고요 속에서 장작 타는 소리만이 탁탁 튀어올랐습니다. 선희는 어머니 연화의 치맛자락을 꽉 붙잡은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 비친 세상은 어른들이 보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횃불의 불빛 아래 서 있는 마을 사람들의 어깨 위로 그들이 살아오며 저지른 잘못과 숨겨온 비밀들이 검은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첨지의 등 뒤에는 앙상하게 마른 소 한 마리가 슬픈 눈으로 서 있었고 김서방의 발밑에는 누군가 흘린 억울한 눈물이 웅덩이처럼 고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희희낙낙하고 있었지만 선희의 눈에는 그들이 짊어진 업보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져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아이는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을 느끼며 작은 손으로 관자놀이를 꾹 눌렀습니다. 귓가에는 수많은 사람의 환청과 신음소리가 윙윙거리며 파리떼처럼 달라붙었습니다. 어머니, 무서워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 뒤에 서 있는 그림자들이 자꾸 저를 쳐다봐요. 선희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아이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보지 마라, 아가. 눈을 감아버려. 저런 것들은 네가 볼 필요가 없는 것들이야. 연화는 아이의 눈을 손바닥으로 가려주려 했지만 최진사가 이를 놓치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부인, 아이의 눈을 가리지 마시오. 하늘의 계시를 막으려 하다니. 그러다 천벌을 받으면 어찌 감당하려 하시오. 최진사의 호통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연화를 비난하는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강진사 땡 마님, 너무하시네. 우리도 살 길 좀 찾자는데 왜 그리 빡빡하게 구십니까? 누군가 불평을 터뜨리자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 씨가 참다 못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다들 제정신인가? 내 딸이 무당이라도 된단 말인가? 다들 나가시오.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이라도 하겠소. 강 씨의 서슬퍼런 일갈에 사람들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최진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관아? 허허, 강진사. 관아의 사또께서도 이 신동의 소문을 들으면 버선발로 달려올 판인데 누굴 겁박하시는 게요?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 강진사의 이웃들이요. 이웃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그러시면 안 되지요. 최진사는 교묘하게 마을 사람들을 방패막이로 삼아 강 씨를 압박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군중은 이미 이성의 끈을 놓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들은 강 씨의 분노보다 자신들의 입속이 더 중요했고 혹시나 아이가 내뱉을 말 한마디에 횡재수가 있을까 하여 자리를 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희가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밀어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는 횃불빛을 받아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깊이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아득해 보였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마당 한가운데 앉아있는 최진사를 응시했습니다. 선희의 시선이 닿자 최진사는 짐짓 여유로운 척했으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눈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그의 겉모습을 뚫고
그 안에 감춰진 시커먼 속내를 꿰뚫어 보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최 진사는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전환하려 했습니다. 오, 드디어 신동께서 나를 알아보시는구나. 그래, 아가야. 내가 누군지 보이느냐? 내 전생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내가 앞으로 얼마나 큰 부귀 영화를 누릴지 한번 말해보아라. 선희는 아무 말 없이 최 진사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최 진사와 관련된 끔찍한 영상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옷자락 끝에는 붉은 피가 묻어있는 환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불타는 집 한 채와 울부짖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선희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최진사가 과거에 저지른 혹은 덮어두었던 죄악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당한 이들의 원혼이 아이의 입을 빌려 호소하려는 듯한 강렬한 충동이었습니다. 아저씨. 선희의 입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마당 안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 멈추고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최진사는 귀를 쫑긋 세우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래, 말해보아라. 아저씨가 누구냐? 선희는 허공을 응시하며 몽유병 환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저씨 뒤에 불이 났어요. 기와집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 말에 최진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 불이라니?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고 좋은 말을 해보란 말이다. 하지만 선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서가 타고 있어요. 아저씨가 불 속에 던졌잖아요. 친구분의 땅 문서를 훔치고 그 집에 불을 질렀잖아요. 순간 최진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10년 전 고향을 떠나올 때 저지른 짓이었습니다. 친구를 배신하고 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방화를 저지르고 도망쳐 나온 과거는 그가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세탁하며 완벽하게 묻어두었다고 생각했던 비밀 중의 비밀이었습니다. 아무도 알 리 없는, 아니 알아서는 안 되는 그 끔찍한 사실이 5살 배기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오자 최진사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화라니, 땅 문서를 훔쳤다니, 저게 무슨 소리야? 사람들의 의심 가득한 눈초리가 최진사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는 당황하여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미친 아이가 어디서 헛소리를 짓거리는 게냐. 귀신이 씌어도 단단히 씌었구나. 그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당혹감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오. 저 아이는 지금 악귀가 들려 사람을 모함하고 있는 것이오. 내 명예를 더럽히려는 수작이다. 최진사는 길길이 날뛰었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와 하얗게 질린 얼굴은 오히려 그의 죄를 자백하는 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선희는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친구분은 아직도 아저씨를 찾고 있어요. 불 속에서 아저씨 이름을 부르며 울고 계세요. 아저씨 발목을 잡고 있는 검은 손이 안 보이세요? 닥쳐라. 닥치지 못할까. 최진사는 이성을 잃고 재단 위에 있던 물그릇을 집어 던지려 했습니다. 그 순간 강 씨가 번개같이 달려들어 최진사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내 딸에게 무슨 짓이오? 강 씨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최진사를 거칠게 밀어 넘어뜨리고 아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선희를 품에 안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적인 폭로에 넋을 잃고 웅성거렸고 일부는 두려움에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이가 말한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끔찍해서 단순히 헛소리로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진사는 흙바닥에 나뒹굴며 씩씩거렸습니다.
그의 눈은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그는 이제 아이를 신동이 아니라 없애버려야 할 유물로 몰아갈 작정이었습니다. 보시오. 저 아이는 유물이다. 마을의 재앙을 불러올 마녀란 말이다. 당장 멍석마리를 해서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화를 입을 것이다. 최진사의 선동은 악랄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몇몇 사람들은 동요하여 웅성거렸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선의의 맑은 눈망울과 최진사의 광기 어린 모습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김노인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찍으며 나섰습니다. 그만하시오. 다들 미쳤는가? 어린아이를 두고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짓거리들인가? 김노인의 호통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험악하게 흘러갔습니다. 최진사는 자신이 데려온 건달들에게 눈짓을 했고 그들은 위협적인 태도로 강씨 가족에게 다가갔습니다. 강씨는 마당에 놓여있던 낫을 집어들고 결사항전의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다들 물러가라. 연하는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어머니의 품속에서 고개를 들어 흔들리는 횃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 그리고 어른들의 추악한 욕망에 대한 공포가 아이의 작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밤하늘에서 마른 번개가 콱광 하고 내리꽂혔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밤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자 사람들은 기겁을 하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마치 하늘이 이 난장판을 꾸짖는 듯한 굉음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천둥 소리에 놀란 틈을 타 강 씨는 연하와 선희를 안방으로 밀어넣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절대 나오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면 안 된다. 강 씨는 밖에서 문고리에 빗장을 지르고 대청마루에 버티고 섰습니다. 그는 낫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장의 무게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두려워도 도망칠 수 없는 내 뒤에 있는 가족을 위해 기꺼이 방패가 되어야 하는 운명. 마당에 남은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거 심상치 않은데? 정말 천벌을 받는 거 아냐? 저 아이 말이 사실일지도 몰라. 최진사 표정을 봤어? 정말 뭔가 있는 것 같던데. 의심의 싹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는 낭패한 표정으로 옷에 묻은 흙을 털고 일어났지만 이미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우연이다. 날씨가 변덕을 부리는 것뿐이야. 겁먹을 것 없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경외의 대상이 아닌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갇힌 연하는 선희를 끌어안고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고함과 천둥 소리가 섞여 지옥 같은 소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선희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언가 결심한 듯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소라는 단순히 문을 걸어 잠근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최진사라는 저 악한 사람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내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평생 고통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선희의 작은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아까 보았던 불타는 집의 환영이 더욱 선명해졌고 그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의 조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최진사를 꼼짝 못하게 만들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밤은 깊어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강신의 기와집은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조각배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마당의 횃불은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욕망과 의심,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불씨는 여전히 시뻘겋게 살아남아 어둠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씨는 대청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달은 구름 뒤로 숨어버렸고 칠흑 같은 어둠만이 이 비극적인 밤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이 싸움의 끝을 보아야 할 것이라 다짐하며 강 씨는 낫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동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 욕심과 순수가 맞부딪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한복판에 전생을 보는 슬픈 눈을 가진 아기 선이가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붉은 해가 산등성이 위로 고개를 내밀었고 밤새 마을을 휘감았던 어둠과 공포는 아침 안개와 함께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신의 집 마당은 여전히 지난밤의 소란이 휩쓸고 간 흔적으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꺼진 횃불의 잔해들이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고 멍석 위에는 엎어지거나 깨진 그릇들이 널브러져 있어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폐허를 방불케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피로와 한기에 몸을 떨면서도 결말을 보지 못했다는 찝찝함과 호기심 때문에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밤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수군거렸는데 그 목소리에는 이제 호기심보다는 두려움과 의구심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눈이 차라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도끼를 품은 눈으로 닫힌 안방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날이 밝자마자 다시금 기세를 올리며 사람들을 선동하려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더욱 목소리를 높여 강 씨를 압박했습니다. 이보시오, 강진사. 해가 중천에 떴소. 언제까지 그 안에 숨어 있을 작정이오? 요물을 감싸고 도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제 그만 문을 열고 아이를 내놓으시오. 그의 고함은 아침의 정적을 깨고 날카롭게 파고들었지만 어젯밤과는 달리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지난밤 아이가 말했던 불타는 집과 훔친 문서 이야기가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최진사의 등 뒤에서 혹시 정말 도둑 아니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며 웅성거렸고 그 의심의 눈초리는 최진사의 등줄기를 따갑게 만들었습니다. 방 안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연화는 결심을 굳힌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한잠도 못 자고 아이를 지키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론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이 오해와 누명은 평생 아이를 따라다닐 족쇄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세수대야에 물을 받아 선희의 얼굴을 깨끗이 닦아주고 흐트러진 머리를 곱게 빗어주었습니다. 선희야,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본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는 법이란다. 연화는 아이에게 새 저고리를 입히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어머니의 손길을 얌전히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씨는 방문을 열려는 아내를 막아서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인, 정말 괜찮겠소? 저자는 지금 독이 오를 대로 올랐소.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릅니다. 연화는 남편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으리, 우리가 숨으면 숨을수록 저자는 더 날뛸 것입니다. 당당하게 나가서 끝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선희는 요물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맑은 눈을 가진 아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지요. 강 씨는 아내의 단호한 태도에 마음을 다잡고 굳게 걸어 잠갔던 방문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대청마루로 쏠렸습니다. 아침 햇살을 등지고 선 연화와 선희의 모습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밤새 공포에 떨던 모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기품 있고 당당한 모습에 마당에서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순간 입을 다물고 정숙해졌습니다. 연화는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웃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내 집 마당에서 이런 소란을 피우게 하여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를 요물이라 부르며 핍박하는 것은 어미로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그 안에 담긴 위험은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거나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최진사는 분위기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느끼고 황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면 다인가? 증거를 대시오. 내 과거를 안다는 둥 헛소리를 짓거린 것에 대해 사죄하고 구판을 벌여 아이에 들린 귀신을 쫓아내야 한단 말이오. 그는 여전히 억지를 부리며 상황을 반전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놓고 천천히 마루 끝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는 밤새 울어서 눈이 조금 부어 있었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여전히 맑은 호수처럼 투명했습니다. 선희는 최진사를 똑바로 응시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아직도 그게 안 보이세요? 아저씨 왼쪽 소매 안에 있는 거요. 최진사는 흠칫 놀라며 자신의 소매를 움켜쥐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 소매에 뭐가 있다는 말이냐? 그렇사. 그는 당황하여 뒷걸음질을 쳤지만 선희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붉은 주머니요. 그 안에 든 도장. 그거 아저씨 거 아니잖아요. 불타는 집에서 나올 때 급하게 챙겨 나오느라 끈이 그을렸어요. 주인 아저씨가 그걸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계세요. 선희의 구체적인 지적에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붉은 주머니, 그을린 끈, 그리고 도장. 너무나 상세한 묘사는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최진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파랗게 질렸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마을 촌장 김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최진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보게 정말 자네 소매 안에 붉은 주머니가 있는가? 아이 말이 사실이라면 한번 꺼내보게나. 떳떳하다면 못 보여줄 이유가 없지 않은가? 김노인의 추궁에 최진사는 이건 내 물건이오. 함부로 몸수색을 하려 들다니 무례하다 하며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도한 반응은 오히려 사람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꺼내봐요. 정말 그을린 자국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마을 청년들이 웅성거리며 최진사를 애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상황은 역전되어 최진사가 궁지에 몰린 쥐꼴이 되었습니다. 최진사는 포위망을 뚫고 도망치려 했으나 건장한 마을 청년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그의 소매 안쪽에서 툭 하고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선희의 말대로 낡고 모서리가 불에 그을린 붉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주머니 입구가 풀리면서 안에서 옥으로 만든 도장이 굴러나와 흙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도장은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지만 그 주인의 운명을 생각하면 서글픈 빛깔이었습니다. 김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집어들어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최진사의 이름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의 이름인 이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아이의 말이 사실이었어. 김노인이 탄식을 내뱉자 마당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최진사는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 앞에서 그의 모든 거짓말과 위선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선희는 슬픈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 주인 아저씨는 아저씨가 친구라고 불렀던 분이잖아요.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불 속에서 돌아가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아이의 말은 비수가 되어 최진사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자신들을 속이고 아이를 요물로 몰아 이용하려 했던 사기꾼에 대한 배신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저놈을 관아에 넘겨라. 살인자다. 방화범이다. 사람들은 몽둥이를 들고 최진사에게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강씨가 급히 나서서 사람들을 만류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사적인 제재는 안 됩니다. 관아에 넘겨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우리 손을 더럽힐 필요는 없습니다. 강 씨의 외침에 흥분한 사람들은 겨우 진정했지만 최 진사를 향한 눈빛은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최 진사는 마을 청년들에게 결박당한 채 패배자의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최 진사가 끌려가고 나자 마당에는 기묘한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어색해했습니다. 자신들이 욕심에 눈이 멀어 죄 없는 가족을 핍박하고 신비한 능력을 지닌 아이를 괴물 취급했다는 사실에 깊은 자책감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누구 하나 선뜻 입을 열지 못하고 있을 때 옆집 박씨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마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쭈뼛거리며 연화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강진사댁 마님, 그리고 선이야, 정말 미안하네. 우리가 귀신에 홀린 듯 잠시 미쳤었나 보네. 이 죄를 어찌 갚아야 할지. 그녀의 사과를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사과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늙은이가 주책맞게 욕심을 부렸구려. 김노인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연화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해가 풀렸으니 되었습니다. 모두가 무사하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연화의 너그러운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강 씨는 마당으로 내려가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며 굳어진 분위기를 풀려 노력했습니다. 자, 다들 지난밤 일은 잊읍시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일로 우리 마을의 정이 더 단단해지면 그만입니다. 강 씨의 호탕한 웃음소리에 사람들도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굳어있던 표정을 풀었습니다. 선희는 마루 기둥에 기대어 서서 텅 빈 마당 구석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최진사의 뒤를 따라다니던 검은 그림자가 사라지고 대신 따뜻한 빛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보였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친구의 영혼이 이제야 하늘 풀고 떠나는 것 같았습니다. 선희는 허공을 향해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제 편안히 쉬세요. 아이의 인사에 응답하듯 마당의 감나무 잎사귀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기분 좋은 소리를 내었습니다. 연화는 아이 곁으로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선희야, 이제 다 끝났어. 정말 고생 많았다. 선희는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어지럽혀진 마당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을 줍고 널브러진 멍석을 걷어내고 불에 탄 횃불 찌꺼기를 쓸어 담았습니다. 누군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강씨 가족에 대한 미안함의 표현이자 마을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일종의 의식이었습니다. 부녀자들은 부엌으로 들어가 박씨 할머니를 도와 음식을 장만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화해의 뜻을 나누기 위해 국수를 삶고 전을 부치기로 한 것입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퍼지자 집안 가득했던 찬 기운이 물러가고 다시금 사람 사는 온기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마당에는 커다란 평상이 펼쳐지고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강 씨는 막걸리를 한 사발씩 돌리며 이웃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비록 받은 일이 있었지만 덕분에 묵은 오해를 털어내고 진짜 이웃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모두 한 잔 드시고 털어버립시다. 사람들은 위하여를 외치며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선희도 어른들 틈에 끼어 국수 한 그릇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선희를 두려운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특하고 고마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선희야, 이 할미가 잃어버린 반지 찾아줘서 고맙다. 네 덕분에 마음의 짐을 덜었어. 이웃 할머니가 선희에게 곶감 하나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선희는 곶감을 받아들고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제 아이의 눈에는
무서운 환영 대신 자신을 사랑해주는 이웃들의 환한 미소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 미소들은 따뜻한 빛이 되어 선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두려움을 녹여주었습니다. 전생을 보는 능력은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이제는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사람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치유의 힘이 될 수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강진사, 나중에 밭일 도울 거 있으면 언제든 부르시게. 마님, 내일 맛있는 떡 해서 다시 올게요. 사람들은 문을 나서며 저마다 따뜻한 인사를 남겼습니다. 북적거리던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전날의 정막과는 달랐습니다. 평화롭고 안온한 꽉 찬 충만감이 감도는 고요함이었습니다. 강씨와 연화는 대문 앞에 서서 멀어지는 이웃들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배웅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굳게 맞잡혀 있었고 그 사이로 흐르는 믿음과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자 강신의 집 굴뚝에서는 다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연화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탁탁 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선희는 마루에 엎드려 개미가 지나가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반찬은 뭐예요? 선희가 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선희가 좋아하는 계란찜 해줄까? 연하가 부엌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가족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지나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내었고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댕그렁 울렸습니다. 이제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화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폭풍우를 견뎌낸 나무가 더 깊이 뿌리 내리듯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강 씨는 마당을 천천히 거닐며 흙냄새를 맡았습니다. 밟히는 흙의 감촉이 오늘따라 더욱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선희가 가진 능력이 때로는 시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믿고 지켜준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따뜻한 이웃들이 함께할 것이라고.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고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낼 때 강신의 안방에서는 도란도란 이야기꽃이 피어났습니다. 호롱불 아래 모여 앉은 가족의 그림자가 창호지 문에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되찾은 일상의 행복은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선희는 아버지의 무릎을 베고 누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무런 소리도 안 들려요. 그냥 풀벌레 소리만 들려요. 강 씨는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푹 차렴. 무서운 꿈 꾸지 말고 예쁜 꿈만 꾸거라. 밤은 깊어가고 마을은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소란이 휩쓸고 간 뒤 찾아온 마을의 평화는 이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사람들의 발길로 북적이던 강신의 집 앞 골목은 이제 낙엽 굴러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즈넉해졌고 담장 너머로 들려오던 수군거림 대신 참새들의 지저귀만이 아침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최 진사가 관하로 끌려가고 그의 죄상이 낱낱이 밝혀지자 마을 사람들은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난 듯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를 깨달았고 죄 없는 아이를 괴롭혔다는 사실에 깊이 반성했습니다. 덕분에 마을에는 서로를 배려하고 조심하는 기운이 감돌았고 강신의 가족을 대하는 태도 또한 한층 더 정중하고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선희는 마을의 구경거리가 아니라 마을이 함께 지켜주어야 할 소중한 보물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강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거닐며 지난밤의 흔적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깨진 기와를 새 것으로 갈아 끼우고 사람들이 밟아 무너진 화단을 다시 정돈하며 그는 묵묵히 땀을 흘렸습니다.
흙을 만지고 돌을 나르는 단순한 노동이 그의 복잡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무너진 담장을 다시 쌓아 올리며 강 씨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내 가족이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더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노라고.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는 그의 얼굴에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함께 폭풍우를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로운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아침 밥상을 차리며 창문 너머로 마당에서 놀고 있는 선희를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는 쪼그려 앉아 개미들이 줄지어 가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더없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떨며 어른 뒤에 숨던 아이는 이제 햇살 아래서 마음껏 웃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했습니다. 아이가 가진 특별한 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 그 능력이 아이를 옥죄는 사슬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갓 지은 하얀 쌀밥을 그릇에 담으며 평범한 일상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발길도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예전처럼 호기심에 찬 눈빛이 아니라 미안함과 고마움을 담은 손길들이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갓 쪄낸 옥수수와 감자를 광주리에 담아 건네주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선이가 감자를 참 좋아하지? 이거 먹고 힘내라고 쪄왔어. 뒷집 할아버지는 산에서 따온 산딸기를 한 변박 안겨주며 선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우리 선이 눈이 참 맑기도 하지. 이 산딸기 먹고 눈이 더 맑아지거라. 그런 따뜻한 관심 속에서 선이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고 사람들의 얼굴 뒤에 보이던 검은 그림자들도 서서히 옅어져 갔습니다. 사랑과 배려가 있는 곳에는 어두운 기운이 머물지 못하는 법이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콩을 다듬으며 흐뭇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거봐요, 아기씨.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험한 일을 겪고 나니 사람들의 정이 더 끈끈해졌어요. 할머니의 말씀대로 마을의 공기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길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고 누구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로 가깝게 지내던 옛 인심이 되살아났습니다. 강신의 집 사건은 마을 사람들에게 탐욕의 위험성을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마을 전체를 정화하는 비 같은 역할을 한 셈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을 지나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산골 마을 특유의 아름다운 저녁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서산마루에 걸린 해는 붉은 노을을 토해내며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황금 들판은 바람에 일렁이며 춤을 추었고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저녁 짓는 연기는 평화로운 그림처럼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강 씨는 마당 일을 마무리하고 대청마루에 걸터앉아 곰방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구수한 담배 냄새가 저녁 공기에 섞여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마당에서 뛰어노는 선희를 부르며 활짝 팔을 벌렸습니다. 선희야, 이제 그만 놀고 씻자. 엄마가 맛있는 저녁 해놓으셨다. 선희는 아버지를 향해 종종 걸음으로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의 옷에서는 흙냄새와 풀냄새, 그리고 옅은 땀 냄새가 났는데 선희는 그 냄새가 세상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산과 같은 냄새였기 때문입니다. 강 씨는 딸을 번쩍 들어 올려 무등을 태우고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우리 선희, 오늘 하루도 재미있게 놀았느냐? 선희는 까르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개미들도 만나고 나비랑 이야기도 했어요. 강 씨는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이 아이가 전생을 보든 보지 않든 그저 사랑스러운 내 딸일 뿐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녁 밥상은 소박하지만 풍성했습니다. 연화가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진동했고 텃밭에서 갓 뜯어온 상추와 풋고추는 싱싱함을 자랑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운 조기 한 마리는 밥상 한가운데서
먹음직스러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세 식구는 둥근 밥상머리에 둘러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선희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인사하고 밥을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오물오물 씹는 아이의 볼이 다람쥐처럼 볼록해지자 강 씨와 연화는 서로를 마주보며 빙그레 미소 지었습니다. 특별한 대화가 오가지 않아도 숟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찌개, 끓는 소리만으로도 밥상은 충분히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자 밖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산골의 밤은 도시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고 어둠의 깊이 또한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무섭거나 차가운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 휴식을 주는 어머니의 품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풀벌레들은 밤의 합창을 시작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울 물소리는 자장가처럼 은은하게 깔렸습니다. 연화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폈습니다. 빳빳하게 풀먹인 무명 이불에서는 햇볕 냄새가 났습니다. 아랫목은 군부를 지펴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훈훈했습니다. 강 씨는 방문을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며칠 전 밤하늘을 가르던 번개와 천둥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은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 있어 마당을 대낮처럼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장독대 위에도 감나무 가지 끝에도 그리고 강 씨의 어깨 위에도 공평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달이 참 밝소. 우리 선이 앞날도 저 달처럼 밝았으면 좋겠구려. 강 씨가 나직이 말하자 연화가 옆으로 다가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선이는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당신도 있고 저도 있고 마을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말없이 달을 바라보며 깊은 평온을 느꼈습니다. 선희는 따뜻한 아랫목에 배를 깔고 누워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림책이라고 해봐야 먹으로 대충 그린 낡은 책이었지만 선희에게는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아이는 책장을 넘기며 그림 속의 호랑이와 토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선희의 눈에는 책 속의 그림 위로 과거의 환영이 겹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오롯이 현재의 즐거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선희가 졸린 눈을 비비며 조르자 연화는 아이 곁에 누워 팔베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선이 무슨 이야기가 듣고 싶니? 호랑이가 곶감 무서워하는 이야기요. 연화는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의 말이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하고 나른하게 방 안에 퍼졌습니다. 선희는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이야기 속에 호랑이가 엉금엉금 기어오고 곶감이 무서워 도망가는 장면이 꿈결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의 호흡이 점차 규칙적으로 변해가고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뛰어노느라 피곤했던 몸이 따뜻한 이불 속에서 노곤하게 풀려나갔습니다. 강 씨는 잠든 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상 모르고 자는 아이의 얼굴은 천사처럼 깨끗했습니다. 전생을 보든 미래를 보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어린아이일 뿐이었습니다. 강 씨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이불을 턱 밑까지 덮어주고 머리맡에 놓인 호롱불에 심지를 낮추었습니다. 방 안이 어스름해지자 벽에 비친 그림자들도 춤을 멈추고 잠들 준비를 했습니다. 고생 많았소, 부인. 이제 우리도 잡시다. 강 씨가 연화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연화는 미소로 화답하며 남편의 옆자리에 누웠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을은 더욱 깊은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가끔 바람이 불어 문풍지가 우우하고 우는 소리를 냈지만 그것은 무서운 소리가 아니라 밤이 부르는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마을의 개들도 짖음을 멈추고 웅크려 잠들었고
소 외양간의 소들도 되새김질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생명이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휴식을 취하는 신성한 시간. 강신의 기와집 지붕 위로 별똥별 하나가 긴 꼬리를 그리며 떨어졌습니다. 누군가의 소원을 들어주러 가는 길인지 아니면 평화를 찾은 이 집을 축복하러 온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빛은 잠시나마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선희의 꿈속은 이제 더 이상 흑백의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꽃들이 만발하고 나비들이 춤을 추는 예쁜 꽃밭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선희는 친구들과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돌고 있었습니다. 강강술래, 강강술래. 아이들의 맑은 노랫소리가 꿈길을 따라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과거의 기억은 걸음이 되어 현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이고 선희는 그 위에서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것입니다. 아이가 가진 능력은 이제 저주가 아닌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지혜가 되어줄 것입니다. 조선의 어느 산골 마을, 작은 소동이 지나간 자리에는 더 큰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역사는 흐르고 세월은 변해가겠지만 가족의 사랑과 이웃의 정은 변하지 않는 가치로 남아 이 마을을 지탱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밤도 당신의 마을처럼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은 잠시 내려놓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깊고 단잠에 빠져드시길. 밤하늘의 달림이 당신의 창가를 지켜주고 별님들이 당신의 꿈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 바람 소리마저 잦아든 이 시각. 당신의 집 안방에서는 색색거리는 아이의 숨소리와 부부의 고른 숨소리가 평화로운 화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장가 되어 온 마을을 감싸 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아이들은 자라나고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그저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쉼을 얻으시기를. 안녕히 주무십시오.